먼저 책을 쓰게 된 배경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은 저의 네 번째 책이에요. 제가 탄핵에 대해서 쓴 네 번째 책입니다. 이 첫 번째 책은 2017년 1월 달에 탄핵이 재판이 한창 진행 중에 출판했습니다. 그게 이제 탄핵을 탄핵한다는 그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책은 그거 쓰고 나서 2달 뒤에 출판했어요. 그게 이제 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책인데, 그 책은 탄핵의 재판에 대해서 비판한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책은 1년 뒤에 썼어요. 그거는 제가 2018년 3월 달에 소위 탄핵 1주년 때 그동안에 구속된 사람들에 대해서 참 왜 이 사람들이 구속이 되는가 하는 것에 점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강한 의문과 또 어떤 정의감이라고 그럴까, 이것은 이러면 안 된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애국자들이 아무 특별한 이유 없이 구속되고 처벌받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누군가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고발한 그러한 책이에요. 제목은 탄핵 정변, 구속 정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권의 책을 거의 1년 동안에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쓸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쓰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일본에 계신 어떤 여자분인데 애국자 한 분이 연락을 했어요. 당신이 쓴 말이지, 첫 번째 책 탄핵을 탄핵한다, 그거를 자기가 너무너무 자기가 좋아해서 그 책을 사실은 승낙도 받지 않고 일본말로 다 번역을 했다. 그리고 자기가 이걸 출판하고 싶다. 그래서 저보고 동의를 해달라고 그래요. 자기 돈으로 출판하겠다고. 그래서 저야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어서 좋습니다 그랬죠. 어쨌든 그분 정말 참 대단한 열정으로 단기간 내 그 책을 다 번역을 하고 출판사를 다 어레인지를 다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저는 비용 관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출판 기념을 하는 뜻에서 간담회를 일본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갔죠. 가서 이제 그분을 안내를 받으면서 그 출판사도 만나고 또 일본의 그 책을 좀 많이 소개하기 위해서 일본의 보수 지도자들, 여러 유명한 분들을 그분의 소개와 다른 분들의 또 안내 이런 걸 통해서 다 만났어요,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온 책이 여기 제가 말하자면 일본판 탄핵을 탄핵한다는데, 영어 일본 이름은 나제 강고쿠 사이쇼노 조세이노 박근혜 다이토료와 단가쿠 사레다노까, 왜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박근혜는 탄핵되었는가, 이런 상당히 특이한 제목, 긴 제목의 책이었어요. 역시 저하고는 조금 보는 관점이 틀려서 여성 대통령이라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그러한 점에 강조를 했더라고요, 제목은.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이렇게 일본에서 출판되고 여러 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만난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일본에서 굉장히 활약이 많은 제일교포 2세 일본 변호사예요. 저는 사실 그분을 개인적으로 그 전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편협에
여러 가지 국제관계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을 개인적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제가 방도 제공해 줬고 또 그분을 일본 민단의 고문 변호사로 추천도 하고 여러 가지 제가 좀 그분과 같이 그분이 일본 제일교포 변호사들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그분을 후원을 해줬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고 그래요. 자기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자기는 한국이란 자기 조국이 불과 20-30년 동안에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일으켜서 자기가 보기에는 일본을 훨씬 앞질렀다. 적어도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측면, 법치주의라는 측면에서 자기가 보기에는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다. 너무 자기가 자랑스럽고 그래서 자기는 지금까지 반평생을 일본 사람들에게 항상 굴하지 않고 한국인 2세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갑자기 한국이란 자랑스러운 내 조국이 이거 마치 무슨 말이지 어디 남미나 어떤 아프리카의 후진국 같은 나라처럼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졸속으로 탄핵이 되고 쫓겨나느냐 또 구속이 되느냐 자기가 무슨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저를 보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언론을 통해서는 자기가 도저히 알 길이 없고 누구에게 물어봐도 한국의 영사관, 대사관 또 한국에 오시는 분들 모두에게 물어봐도 다들 모른다고 그런다. 그러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책도 없고 그러면서 제일교포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잘 정리를 하는 책을 써주면은 자기가 출판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러겠다고 그러고 돌아왔는데 바로 인터넷 이메일로 그분이 자기의 질문사항을 19가지를 적어 보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까지 그때까지 한국 사람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이렇게 19개나 질문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물어본 사람을 못 만나봤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너무 좋아서 질문이 없는 것 같아요. 의문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다 잘 알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도 없고 알아볼 필요도 없어요. 결론이 다 나 있고 오직 자기의 이 결론이 옳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는 게 그저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질문을 안 했는데 질문을 해도 한두 가지만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19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서 질문하는 것을 받고 나니까 제가 좀 그 당시 때 솔직한 말로 쇼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너무 간단한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지금까지 강연이라는 걸 하고 다니고 책이라는 걸 썼구나.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싶었어요.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료 수집에 들어갔어요. 뻔히 아는 거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신문을 뒤지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모든 탄핵에 관한 책들을 전부 수집을 했어요. 그리고 법원의 자료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전부 카피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간 나는 대로 그거를 읽고 또 읽고 그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반이 걸렸어요. 그렇게 해서 쓴 책이 이게 바로 대통령의 변호인, 오늘의 이 책입니다. 그 앞에 쓴 세 권의 책은 합해서 1년이 걸렸는데 이 책은 이 한 권만 가지고 1년 반이 걸렸어요. 제가 이 책을 쓸 때는 교과서를 쓴다는 기분으로 썼습니다. 앞으로 외국인이든 또는 후세에 어떤 사람이든 대한민국에서 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는가 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제일 먼저 꼭 읽어야 되는 책, 교과서를, 탄핵 교과서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조금 그 앞에서 쓴 세 권의 책에 비하면은 시사성은 별로 없고 다분히 이것은 그 교과서적으로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또 정확한 팩트를 제시하는 쪽으로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다른 분들이 어떻게 또 평가하시는지, 저 이 책보다 더 좋은 책이 계속 나와주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탄핵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1차적으로 이 책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다음에 세컨드 머티리얼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위해서 잠깐 이 책의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페이지 수를 보면은 본문이 230페이지예요. 그리고 자료가 48페이지, 합해서 280페이지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중편 칸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 좀 독서를 좀 빨리 하시는 분들은 이틀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분량입니다. 물론 법률적인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수만 있으면 알기 쉽게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제가 가능한 그 한자말을 좀 줄이고 쉬운 말로 그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역점을 두고 강조한 것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이 탄핵 절차의 졸속입니다. 졸속.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미리 아시겠지만 이 책에서 제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 사유가 13가지인데 이거를 국회가 소추할 때 조사 절차를 취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정기용 박사가 이야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또는 세계 어떤 다른 나라의 대통령 탄핵 절차에서는 최소한 1년 이상이 다 소요가 됐는데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국회가 그 소장을 소추장 소추장을 접수시켜서 본회의에 바로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상임위원회라든가 반드시 특위를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법사위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본회의로 들어가는 것이 국회법에 정해진 의안 심의 절차인데 이 법안은 특위라든가 상임위를 다 생략하고 법사위도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이 됐고 그 상정 절차가 상정 과정에서 전문위원이나 변호사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일체의 관여가 없었습니다. 단 한 명의 증인 조사도 없었습니다. 시간상으로 봐서 여야 합의를 해서 통과시킨 것도 아니고 상정할 때 야당 단독으로 상정이 갖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이 됐습니다. 상정되고 나서 6일 뒤에 본회의에서 토론 없이 바로 표결이 됐습니다. 이러한 졸속한 절차는 국회가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들으면 짐작하시겠지만 전무후무한 법안 처리 절차입니다. 여러분이 요즘에 잘 알고 있는 공수처법안이나 연동비례제 국회의원법 그거 기억하시죠? 그거 심의 시작하고 의안 만드는 거에 1년 전부터예요. 특별위원회에서 한바탕 난장판을 치고 통과된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본회의에 상정되고 나서 계속 필리버스터 토론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12월 30일 날 밤중에 통과된 겁니다. 다른 법안 다 그래요. 그런데 유독 국민이 직접 선거에 의해서 뽑은 대통령을 기소하는 이 탄핵 소추장에 있어서는 이런 모든 절차가 다 생략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졸속한 탄핵 절차가 바로 이 탄핵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 판결이 걸작입니다. 걸작이에요. 국회는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심의하고 어떻게 표결하고 어떻게 조사하고 이거 모든 거 법상이 거치냐 마냐 전부가 국회 마음대로다. 국회가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재판소는 타치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은 왜 하는 거예요? 국회가 마음대로 하는 거라면. 국회가 마음대로 하는 거라면 대통령은 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까? 이 나라에서 오직 대통령만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대통령은 법을 지켜야 되고 절차를 지켜야 되고 언론, 국회,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절차도 어떠한 법도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한 판결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탄핵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에요. 이것을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국회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헌법재판소가 이 재판할 때도요. 이 책에서 잘 읽어보시면 제가 여기 다 여기 써 있습니다. 날짜까지 전부 밝혀서 어떤 날 무슨 뭐 했고 쭉 썼습니다만 아까 정 박사가 말한 것처럼 미국 의회는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을 했지만 아직까지 소위 재판소라고 할 수 있는 상원에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론이 안 좋아서예요.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여론이라는 게 뭡니까? 국민의 의사입니다. 국민의 의사가 별로 반응이 안 좋으니까 움츠리고 조심하는 겁니다. 근신하는 거예요. 주인이 기분이 안 좋아하니까 종이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싶어서 그 앞에서 조심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날 아까 정 박사가 2시간이라고 했는데 아무 표결 절차 없이, 아무 토론 절차 없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해서 표결만 했습니다. 1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1시간 40분 만에 무기명으로 투표한 거예요. 표결한 거예요. 탄핵 사유가 13가지인데 개별 투표를 안 하고 하나로 탄핵 찬성 반대만 물었습니다. 사유는 포괄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하시는 거 보신 분 읽어보실 건 알지만 2개의 탄핵 사유인데 2개를 별개로 표결했습니다. 하원에서. 날짜도 3일 간격으로 표결했어요. 너무나 대조적인데 그렇게 졸속하게 처리한 법안을 바로 12월 9일 날 접수하자마자 오후에 접수를 했는데 이미 그날 그 시간에 헌법재판소장이 주심 재판관을 지명한 겁니다. 그리고 3명의 소위를 이미 판사 3사람을 지명을 해서 과제를 다 맡겼어요. 그리고 불과 열흘 안에 모든 기록 검토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국회에다가 수사 기록을 전부 보내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그걸 다 읽어버린 거예요. 법관들이. 그러고 나서 재판을 시작한 겁니다. 재판은 형식이고 이미 조사는 다 끝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형식적인 재판을 1월 1일부터 2017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2번 또는 3번씩 재판을 한 거예요. 이러한 졸속한 그 절차가 헌법재판소에서도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탄핵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그 졸속한 절차였다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도 반론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로 제가 강조한 거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검찰, 헌법재판소 그리고 형사법원 판사들의 검사들의 완전한 직무유기와 직무위반입니다. 보통 우리 지금까지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말을 들어 의견 일반적인 그 인식은 이래요. 대통령의 탄핵의 그 책임 원인 내지 책임은 물론 뭐 박근혜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원인이 있다는 본인 책임설. 그다음에 2번째는 국회의원들 중에 이거 같은 보수당에 있는 새누리당의 의원들이 62명이나 배신을 하고 찬성에 참여했다는 소위 정치적 배신. 그 다음에 3번째는 항상 보수 쪽을 좀 마지막에 가서 손을 들어주고 지지해주던 조중동이라는 소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보수 언론들이 무슨 이유인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을 찬성하면서 언론을 선동했다고 하는 소위 보수 언론의 변절, 이 3가지를 보통은 탄핵의 원인으로 말들을 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뭐 그걸 다 틀렸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거 다 일리가 있는
부분적으로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책을 쓰면서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그 일반적인 인식들은 옳다기보다는 틀렸다고 보는 쪽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탄핵이라는 게요, 미국의 탄핵과 다른 나라,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탄핵과 한국의 탄핵이 다른 점이 있어요. 미국의 탄핵은 국회의 하원에서 하우스 오브 레프리젠터티브가 소출을 하고 하면은, 국회가 소출하면은 소위 상원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의회 중에 상원, 세닛이 100명의 세니터들이 배심원으로서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판관이 국회의원이에요. 상원의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표결을 할 때 찬성이든 반대든 이유를 밝히지 않아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판단이에요. 결단. 찬성이다, 반대다.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 같은 경우를 보면은 법률적으로는 굉장히 범법성, 위법성이 거의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특검이 스타 검사가 그거를 기소한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적당히 주물러서 기소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던 법조인 중에 한 사람인 스타 검사가 기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것을 부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원에서는 부결됐어요. 두 가지 다 쟁점 두 가지 다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왜 부결했냐? 이유를 밝힐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상원의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률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미국의 이익이라는 정치적 이유를 내세운 겁니다. 미국의 탄핵은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결단이지 사법적 판단이 아니에요. 반면에 한국의 탄핵은 비록 기소는 국회가 했지만 재판을 하는 헌법재판소는 이름 그대로 재판소입니다. 그리고 그 법관들은 모두가 다 판사의 또는 검사의 경력을 가진 순전한 직업 법관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반드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식의 이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의 이익이 무엇이냐 하는 판단은 법관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정치가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국회의원이 하는 거예요. 만일에 그런 판단을 한다면 헌법재판소에 왜 판사들을 임명합니까? 탄핵 재판을 왜 판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탄핵 판결문을 읽어보면요,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법관은 탄핵을 찬성하는 이유를 뭐라고 썼냐 하면 대통령 책임제는 제왕적 독재 체제를 만들기 때문에 내각 책임제를 고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써 있어요. 명문으로 판결문에 그렇게 자기가 이름을 밝히고 썼습니다. 그
그 사람을 법관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자신이 스스로 법관이 아니라고 자기가 고백한 거예요. 직무유기고 직무위반입니다. 이래서 명백하게 이 헌법 위반 탄핵은 다른 사람들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재판을 한 법관들의 직무유기와 직무위반이 결국은 가장 큰 원인이고 책임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야 그것이 공정하고 정당한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8명의 법관 이외에도 그 판결 과정을 제가 그렇게 정말 제 사재를 털어가면서 조중동 신문에 10여 차례에 걸쳐서 천면 광고, 몇 단 광고를 다 냈는데, 그래서 국민들에게 읽도록 하고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그 이유를 공개 방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헌적이고 위헌적인 직무유기, 직무위반의 법관들의 재판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오히려 탄핵을 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었던 수많은 변호사들과 로스쿨 교수들 그리고 로스쿨 학생들까지도 저는 모두 이 책임을 져야 될 공범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컨대 법조계 전체가 탄핵의 주범이고 공범자, 이것이 제 결론입니다. 특히 한 가지 더 지적해야 될 것은 한국 검찰이 탄핵 과정에 있어서 저지른 직무유기와 직무위반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또는 이 책을 읽으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국회가 그렇게 조사도 안 하고 증인도 부르지 않고 토론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으로 상임위원회 하나, 법사위 하나 안 열고 바로 표결 절차로 들어가게 된 가장 자기네들이 내세우는 소위 그 합리화, 정당성의 합리화의 구실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우리는 법을 잘 몰라, 국회의원들이라.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엘리트라고 하는 서울지방검찰청의 이영렬 검사장이 바로 2주 전에 공개 언론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정범, 정호성 이 3명과 같이 국정을 농단한 범죄인이라고 구체적으로 그 사항들을 전부 열거해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 기소장 그대로 카피해서 낸 거야. 실제로 그렇습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이 기소장은요, 문기 자체가 바로 2주 전에 검찰이 발표한 공소장을 그대로 복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논리에 의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주범 내지는 공범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걸 믿지 그러면 뭐 우리가 뭐 따로 조사를 해? 우리는 거기 따르는 거야. 이러한 구실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네들이 탄핵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특별히 구성한 박영수 특검이
조사에 착수도 하기 전에 벌써 기소장을, 소주장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소주장은 국회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계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였다는 서울지방검찰청이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와서 그거를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역사가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객관적, 역사적 진실이기 때문에. 이 또 한 가지 지적해야 될 거는, 그러면 탄핵을 당해서 3월 10일 날 청와대를 쫓겨나서 삼성동 사저에 돌아온 박근혜 씨는 그러면 전직 대통령일지 모르지만 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일개 평범한 시민입니다.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바로 서울지방검찰청과 박용수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조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문제는 조사는 할 수 있는 거죠. 죄가 있으면 조사해 봐야죠. 문제는 구속을 시키는 겁니다. 구속을. 아시다시피 구속을 해서 조사시키는 거와 구속을 안 하고 조사하는 거는 천양지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구속을 당해보신 분이 있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사람이 구속이 되면 통실이 안 됩니다. 가고 싶은 데를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보고 싶은, 내가 조사를 해서 자료를 내려고 해도 그 자료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내가 참 누구한테 이거 변호사를 만나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그래도 변호사를 만나는 시간이 극히 제한돼요. 구속된 사람은 첫째, 직장에서 절대적인 불이익을 받습니다. 전과자는 아니지만 준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구속된 사람들 중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고 나온 사람은 1%가 안 됩니다. 구속 이코로 유죄예요. 왜? 무죄를 주장하면 그때부터 구속이 계속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당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내가 무죄를 주장하면 구속은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왜? 한국 판사들 이론에 의하면 무죄를 주장한다는 것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자백을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으니까 석방이 돼야죠. 그러나 아닙니다. 죄가 있으니까 구속해야 됩니다. 형벌을 받기 위해서. 결국은 검찰 논리에 의하면 구속을 하고 안 하고는 검찰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된 사람은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 그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이 어드바이스 해주는 제1조는 부인하지 말라. 네가 석방되고 싶거든. 적게 인정하고 빨리 나와라. 최고 변호사들의 어드바이스가 그겁니다. 무죄를 주장하라고 주장하는 변호사는 평생 그 사람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구속권이 살아있는 한, 검찰의 구속권이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은 검찰 국가를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일 현재 대한민국이 법치와 인권이 무너져서
언제나도 잡혀가고 재산을 뺏길지 몰라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대한민국을 이렇게 법치와 인권의 후진국으로 역주행시킨 사람이 누구일까요? 많은 분들은 문재인 이럽니다.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maybe. 그러나 대통령이 그렇게 모든 사람의 형사사건을 일일이 다 결재하고 지휘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입니다. 분명히 검찰이에요. 그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한국을 이렇게 법치의 후진국으로 만든 사람들은 흔히 한국에서 가장 엘리트층이라고 알려져 있는 검찰, 법관, 법조인들입니다. 한국의 법조계는 한국에서 가장 엘리트 집단이 아니라 한국에서 가장 후진적인 집단으로서 한국이 법치 선진국가로 발전하려면 반드시 개혁되고 청산되어야 할 걸림돌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사법개혁을 제가 변협의 사무총장 때부터 시작해서 회장 때까지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다만 저는 문재인 정부가 소위 고위공직자 수사처, 공수처라는 대통령 직속의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사법개혁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이거는 사법개혁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법개혁을 빙자해서 사법권을 대통령이 완전히 장악을 해서 대통령의 절대 독재를 만들겠다는 어마어마한 흉측한 계략입니다. 그러면 사법개혁은 어떻게 해야 정답이냐? 이 책에는 거기에 약 몇 가지 해답이 있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기구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있는 법을 지키는 겁니다. 있는 법을 지키는 거예요. 먼저 형사 피의자 구속할 때는 반드시 법이 정한 대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거나 도주의 가능성이 증명이 되는 경우 그때만 구속하고 그 나머지의 경우에는 절대로 구속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만일에 이것을 위반을 하면은 미국의 경우처럼 대법원에 직접 상고를 해서 구속 적부심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첩격입니다. 그리고 검사나 판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그들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검사나 판사가 기소를 하거나 재판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근거가 되는 객관적 선례를 제시하도록 의무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돈 한 푼 안 먹고도 수백억 원의 뇌물범으로 구속이 되고 유죄 판결을 받고 3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선례가 전혀 없는데도 자기가 멋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법을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의적 법 해석권을 판사와 검사들이 행사하는 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미국처럼 다른 사람을 구속하거나 재판하거나 유죄 판결을 하거나 기소할 때는 반드시 그와 유사한 사건, 동일한 사건에서 구속이 되고 기소가 되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오소리티, 선례를 제시하도록 의무화시켜야 됩니다. 여기 미국의 민 변호사님 계시죠? 민 변호사님이 형사재판이세요. 수많은 사건에서 억울한 사람들을 다 구속시키지 않고 석방시키신 분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빽이 좋아서? 권력이 많으셔서? 돈이 많으셔서? 아니죠. 선례를 제시하라는 그 법 규정을 지키라고 요구를 하면은 그 순간 선례를 못 내면 석방이 되는 겁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될 근거를 제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우격다짐으로 밀고 나가면 통하는 정의라고 우기고 통하는 이러한 사태가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뿐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언제 구속될지 언제 재산을 뺏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뇌물범으로 구속이 되면 그 뇌물 액수의 2배 이상을 반드시 징수의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설사 형기가 끝나더라도 지금 선고되어 있는 180억 원의 벌금형을 납부하지 못하는 한 감옥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삼성동 사저를 팔아서 생긴 30억을 있었지만 그것까지도 국가가 압수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변호사를 자기 돈으로 선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변호사들이 다 사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수사와 재판의 전 과정을 반드시 녹화하고 인터넷으로 일반인 또는 시민 감시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홍콩이 미국, 영국 모든 나라가 다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의 법정의 공개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공개를 말하는 시절은 아닙니다. 지금 컴퓨터 시대, 인터넷 시대에서 공개라고 하는 것은 공개 재판이라고 하는 의미는 인터넷 공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한민국은 검사와 판사들은 모든 자기네들의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제가 지금 이 재판받은 사람들의 남재준 씨든 누구든 여러분들이 친척이 있으시면 그분이 무슨 판결을 받았는지 판결문을 검색해 보세요. 인터넷에 뜨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판결문을 입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 있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정부의 인터넷이 아니고 공식적인 인터넷이 아니고 어느 기자가 올린 거예요. 제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그 공식적인 판결문을 입수하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제 아는 분들에게 판결문 공개 신청서를 내서 겨우 입수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오래 걸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컴퓨터 시대에서 정보 암흑 시대의 사법에 살고 있는 겁니다. 왜 다른 행정부는 다 세무서고 뭐고 다 정보가 공개되는데 왜 사법부만은 공개하지 않는 겁니까? 이들의 특권을 뺏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제가 몇 가지 제도개혁에 대해서 이 책에서 상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통령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국회가 빨리 당원국회에서 상하야원의 양원제 국회가 돼야 한다. 세 번째는 국회가 소추했다고 해서 바로 그날로 대통령의 권한을 직무권을 정지시키는 이러한 즉시 정지 제도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다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미국에서 260년의 미국 역사에서 단 한 명의 대통령도 탄핵이 되지 않았죠. 그 이유는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통령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트럼프를 탄핵시켰다고 합시다. 남은 임기를 누가 채우는 줄 아십니까? 펜스 부통령이 합니다. 펜스 부통령이 민주당 편일까요? 아니죠. 민주당은 트럼프를 탄핵시켜서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탄핵은 정치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탄핵은 엉터리든 말든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통과만 시키면 그 순간 재판도 받기 전에 바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고 청와대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탄핵이 되면은 바로 부통령이 없으니까 바로 후임 대통령 선거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위 대통령 보궐선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방 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수권을 가지고 있고 외교권을 가지고 있고 국가의 원수예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그 나라는, 대통령이 없는 그 나라는 국가 원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만일에 그 순간에 이북이 공격을 하면은 대한민국은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지휘를 할 겁니까? 이렇게 심각한 위기를 우리는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이것을 고칠 생각은 않고, 하하 잘됐다, 어떻게 해서 무겁다짐으로 대통령 끌어내리면 다음에 바로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고, 그러면은 누가 당선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탄핵을 주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탄핵을 하자고 주도한 사람은 이미 탄핵 주도 운동을 벌리면서 수많은 조직체를 다 장악을 하고 만들고 정권을 잡을 거라고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엄청난 정치적 후원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위 기습 공격자의 우세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습 공격처럼 짧은 시간에 적은 병력으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바로 이 탄핵 제도가 한국에서 이렇게 극성을 부린 이유는 부통령 제도가 없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하는 순간 직무 정지가 되기 때문에 탄핵을 공격한 사람이 대통령이 자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한국 탄핵은 바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뭐냐고요? 문재인 씨가 2012년 정식 대통령 선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패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4년 뒤 5년 뒤 2017년 5월 선거에서는 다른 사람, 소위 보수들은 진영을 꾸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후보자를 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40%라는 과반수 미만의 득표를 가지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현재 한국의 대통령 보궐선거는 그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문재인은 사실 법적인 근거 없이 5년의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스스로 내가 보궐선거에서 대통령 당선됐다는 것이 창피하니까 나는 혁명으로, 탄핵 혁명으로, 촛불 혁명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혁명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도 안 했고 대통령 인수위 절차도, 정권 인수 절차도 취하지 않았던 겁니다. 혁명 대통령으로서 자기 스스로 정권을 창출했다는 자만감과 환상에 빠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혁명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적폐청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국민 통합보다는 철저한 편가르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이 모든 오늘의 대한민국의 이 비극은 탄핵제도에서 온 거고, 그 중에는 부통령제도 없고 대통령
탄핵과 동시에 소추와 동시에 증거 정지되는 그러한 엉터리 입법들 때문에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오늘 이 고통과 순환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국의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시각만 가지고 마치 선거에만 이기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식의 안일한 착각에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개혁이에요. 제도의 개혁이고 국민의 의식의 개혁입니다.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토록 제가 이 책을 쓰면서 한 가지 큰 축복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년 동안 탄핵 정변이 전 과정에서 보여준 말과 행동을 보며 완전히 매혹되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발가벗겨 무자비하게 인격살인을 가하며 돈 한 푼 받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여성 대통령 정치인에게 수백억 원의 뇌물범이라는 치욕스러운 누명을 씌워서 마녀 사냥을 하고 있는 이 나라의 천박한 언론인, 정치인, 법조인, 시민단체 그리고 이들이 부는 피리 소리에 맞춰 춤추며 동조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대하여 단 한마디 비난도 원망도 없이 담담하게 그러면서 대담하게 보여준 침묵과 용서, 어떤 경우에도 불의와 거짓에 굴복하여 타협하지 않고 진실과 정의를 따르는 용기와 신념, 자신의 안전과 평안, 행복을 모두 희생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걱정하는 영웅적인 애국심과 순교자적인 자기 희생의 정신을 보면서 너무나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67세의 가족도 친지도 동지도 없이 외로운 저 가냘픈 여자가 차가운 감옥방 안에서 천일을 넘게 저렇게 의연하고 담담하게 초지일관 자기의 신념과 인격을 지킬 수 있는 것일까? 과연 우리 역사에서 저렇게 고결한 인격을 보여준 정치인 지도자 선생이 있었을까? 저를 비롯하여 이 나라의 수천만 대한민국 남자들을 모두 부끄럽게 만드는 정말로 기막힌 여성입니다. 과연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구나 하고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비록 감옥에서 못 나오고 그 안에서 돌아가시더라도 또는 나오시더라도 어느 쪽이든 그분은 우리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여성으로서 부친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길이 남을 뿐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고 역사는 깁니다. 정권은 길어야 10년을 넘기지 못하지만 책은 역사와 함께 남습니다. 제가 쓴 이 대통령의 변호인 책은 박근혜 대통령 이름과 함께 역사의 길이 남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저와 이와 같이 위대한 분과 같은 시대에 같은 땅에서 살았고 더욱이 이분의 변호인이었고 이분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는 행운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